확인 드리겠습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기생하고 있어도 건강하면 안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그게 다시 기생을 하는 거거든요. 보령, 과로, 스트레스, 백혈병, 면역력 떨어졌잖아요, 그죠? 백혈구가 외부에 세균이 침입하면 싸워서 이겨야지 병에 안 걸리는 거고, 병에서 지면은 백혈구가 죽은 게 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백혈병에 걸려도 가기 때문에 잘 걸려요. 대상포진.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면역 억제제 먹으니까 쉽게 걸리겠죠. 자가 면역 질환 있는 분들, 면역 억제제 복용하는 분들 쉽게 걸립니다. 증상은 가려움,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자결감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자결감입니다.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 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 통증, 자결감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에서 뭐가 벌레가 계속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다 낫는데 머리에서 뭐가 계속 기어다니는 것 같대요. 이게 신경절에 남아있으면 이거 이 대상포진성 신경병증 해가 그런 진단명도 있거든요. 이건 평생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통이 대상포진 후 나타난 신경통은 신경통이니까 네 조절이야.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진통제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지 않으면 그냥 통증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를 아니까 그냥 갖고 사는데 너무 아프면 그 진통제를 투약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차라리 이런 데 생기면 금방 낫잖아요. 이런 데도 그 신경절까지 포함하면 여기도 가끔 비가 오고 뭐 날이 흐리고 그러면 통증 발생하는 게 요거 때문에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 때문에 아픈 거예요. 찌르는 아픔. 증상은 가려움, 피부저림이나 자결감 있고 치료 예방.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등 진통제와 냉찜질, 칼라민 로션,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고 통증을 줄이고 수포가 빨리 건조하게 된다.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 활동 감소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시킨다. 그래서 대상포진 주사 맞았어요? 네. 다 대부분 맞으셨나봐요? 네. 저도 그냥 보통 이제 50대 전반기인 분이 대상포진 아파가지고 휴가 들어가 직장에서 휴가를 들어가고 병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시에서 그냥 그 대상포진을 직원복지 차원에서 50세 넘은 사람은 접종비를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맞았는데 저도 이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맞아야 되겠죠? 10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주사 맞는 거 예방접종 시기 꼭 알아두세요. 한 번쯤 나와요. 요 지금 배울 때 대상 접종은 10년에 한 번 외워두세요. 네. 3번 대상포진은 신체의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통증 정도에 맞는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전염성이 있어서 급파인한테도 옮길 수 있어요. 적절한 영양,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시 예방접종하고요. 이제 옴 보겠습니다. 옴은 또 이게 기저귀 발진처럼 나타나는데 옴도 간혹 있어요. 요양원에서 특히.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옴이 또 옆 사람한테 옮기고 옆 사람한테 옮긴 옴이 요양보호사 손에 의해서 옆 병실로 옮기고 해요. 그래서 옴은 한번 이게 가족 중에 누가 걸렸다 하면 그 식구 같이 치료한다고 했어요. 옴 진드기가 정상, 이게 여기 쳐보면 네이버에 나오면 벌레, 오른쪽에 벌레 있죠?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어다니는 게 보여요. 기어다니고. 네, 기어다니고. 이게 살 속에, 피부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대요. 그래서 그게 간지러워. 그래서 긁어서 처음에는 여기가 간지러우는데
이게 자꾸 여기도 간지럽고 그러니까 손톱에 또 그 진드기가 여기가 여기 퍼지는 거예요. 근데 요양보호사 손에 의해서 타인한테도 전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 체온의 피부 표면에서 1분에 2.5cm씩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걸어가요. 기억은 굴을 뚫어 피부에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데 요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피부병 이게 옴벌레한테 물린 거예요. 요 기생하거나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으면 혹시 여기 피부 발진인지 기저귀 발진인지 오늘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진료 받아서 구분을 해서 요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돼요.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고 주로 밤에 불을 만들고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가려움증이 있으며 가려워서 긁을 때 진드기와 알이 손톱에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옴은 손가락 사이, 팔이 접히는 부분, 가슴, 발등, 팔꿈치, 겨드랑이, 새치기, 엉덩이 등에 잘 생겨요. 빨간 글씨 많아요. 옴 많이 나와요. 가려움증은 특히 밤에 심해요. 물집도 생기고 고름도 생기는데 주로 요거처럼 지금 고름 같은 건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피부 발진처럼 빨갛빨갛해요. 치료 봅시다.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르고 마비가 있는 노인의 경우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빠뜨리지 않고 잘 발라줘야 돼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 산타군의 그쪽 아래도 잘 발라줘야 되고요.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밤에 약을 바르고 밤에 주로 이렇게 번식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밤에 많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씻어내고 가족들은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옴은 안 걸렸어도 증상 없어도 같이 치료하세요. 네. 일주일에 다시 바르고 네.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한다. 2주 후에 약 바르고 2주 후에 옴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이나 친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그 사람이 썼던 수건, 옷 뭐 이런 거는 이불을 같이 쓰면 안 되고요. 내복과 친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말려. 네, 3일간 햇볕에 말려요. 그리고 그러거나 다린 후 사용한다. 세탁했던 것은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네, 이 빨간 글씨 꼭 알아주세요.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싫음으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머리니도 한번 근데 머리니도 병원에 있는 분들 머리니도 있어요. 요즘에도 머리니 있어요.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그래도 여기 우리 요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욕도 하고 다 해주니까 근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머리니가 물어 흡혈함으로 출혈과 가려움증이 있고 심한 경우 수면장애, 긁는 부위에 피부염이 생겨요. 증상은 뭐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상처가 나고 치료와 예방 보면은 3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 모자, 헤드셋, 옷, 수건, 및 친구 등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요.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하고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어요. 이것도 뭐 삶아서 쓰면 돼요. 머리니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5분쯤 나와요. 기저귀 피부염 보겠습니다. 피부 발진, 기저귀 습진. 증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피부 습진. 엉덩이의 기저귀 접촉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분명한 변변이 있고 윤기 나는 붉은 변변이 있대요. 치료 예방은 피부가 대소변에 오래 접촉되지 않도록 자주 갈아주고요. 가른 다음에 좀 통풍 좀 시켜서 좀 말려주고요. 진균,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항진균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줍니다. 지루성 피부염, 요거 남자분 이마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루성 피부염.
남자 어르신들이 또 이게 또 편하더라고요. 피지선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피부가 붉게 변하면 마치 생선 되는 것 같이 흰색에 이것도 잘 안 나와요. 관찰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관찰진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여성의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분이 이렇게 밑에 피부 염이 생기는 것을 관찰진이라고 해요. 유방 밑이 접히는 부위에 통풍을 위해서 종이 테이프로 상처 부위를 이렇게 벌려놨네, 그죠? 가슴 밑인데 지난번에 어떤 분 갔는데 여름이었어. 덥기도 덥지만 여기 땀이 하도 나서 여기다가 그 종이 아니 휴지를 수시로 갈아준대요. 땀이 하도 나서. 그거 그냥 놔두면 이분은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자기가 수시로 갈아내지만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이렇게 간찰진이 생겨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여기도 로션도 발라주고 좀 건조해 시켜주고 해야 돼요. 여자 어르신들은. 증상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잘 발생하고 마찰, 열, 수분, 진물음, 공기순환 부족해서 생기고 치료는 통풍시키고 국소 항생제 연고 발라주고 항진균제 발라주고 하면 돼요. 노인성 자반증 그림에서 같이 어르신들은 이 팔 시커멓게 된 거 보셨어요? 네, 이게 누가 때려서 이렇게 된 거 같잖아요. 이게 잘 생겨요. 점상 출혈이거든요. 이게 점상. 그리고 또 어르신들 주사 맞다가 한번 세면은 여기 검게 오래 가잖아요. 이것도 이게 겹쳐서 출혈이 돼서 그런 거예요. 같이. 증상 노후화,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에 의해 출혈이 생기는 질환이고 손등, 팔의 경계가 뚜렷한 다양한 이런 그림이 생긴대요. 치료와 예방은 자연적으로 흡수돼요. 근데 좀 오래 가서 그렇지. 우리 이제 주사 맞다가 여기가 부어서 피가 이렇게 멍들잖아요. 멍 어떻게 치료하는 거 없잖아, 그죠? 뭐 달걀로 옛날에 뭐 누구한테 맞으면 달걀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 그죠? 그럼 멍이 빨리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냥 멍은 그냥 놔도 자연적으로 흡수되잖아요. 우정 문신도 시험에 안 나와요. 문신 알죠? 네, 신경계 보겠습니다. 신경계는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정보 처리를 합니다. 뇌에서 신경 전달을 해서 우리는 이게 벌레가 들어오니까 눈 감아 뇌에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신경에 의해서 내가 눈 감으려고 해서 눈 감아야지 감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지는 게 신경계의 전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경계를 통해서 감각을 인지하고 주위의 환경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 보겠습니다.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신경세포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신경이 다 전달되는 건데 이렇게 만져도 만진 감각을 몰라. 그래서 어르신은 좀 세게 만져줘야지 알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어르신 밥 숟가락도 좀 무거운 걸로 해주라는 거 배웠어요? 네. 네. 가벼운 거 해주면 잘 몰라. 신경 전달이 잘 둔해서. 네. 그래서 무거운 거 해줘야 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되어 감각도 둔화되고 정서 조절도 불안정해요. 운동 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올 수 있고요. 이거 수면증,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증 이거 다 신경계 질환이에요. 정신신경계 질환. 단기 기억은 감퇴되나 장기 기억은 뇌 등의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유지되어 단기 기억은 감퇴되어 이게 치매예요.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이 나타나는 자세가 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파킨슨.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느리고 발을 끄는 자세. 그리고 종종 걸음. 이것도 신경계 질환이에요. 파킨슨.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되면 거의 무정해서 이렇게 걷죠. 그래서 우리는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배웠으니까. 네. 저도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그 라인 댄스 배우러 가는데 거기 가면 이게 구부정해진 분은 구부정한 상태로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고 스스로 저도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주요 질환에는 신경계 주요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게 노인성 질병의 3대 질병이고요. 65세 미만이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배웠죠? 네. 근데 65세 미만도 요거 3개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 대상이 돼요. 네. 치매, 뇌졸중, 파킨슨 네, 요거 3개 중요하고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다룬대요. 치매 배우셨죠? 네. 감각기계 보겠습니다. 감각기에는 시각, 청각, 미각 그런 것이 있어요. 백내장. 시각에서는 노인에서는 백내장, 목내장이 많아요. 네. 시각에서 나이가 들어 지방이 감소하면 눈꺼풀이 처지고 이것도 노화에 따른 특성이고 우리 눈이 쌍꺼풀 있던 게 쌍꺼풀 없어졌잖아요. 그죠? 처져서. 그리고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남성의 눈썹은 거칠고 길고 남녀 모두 속눈썹은 가늘어지고 없기도 하고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 불편, 각막 궤양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4번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서 불편감이 있고 그래서 안구건조증 이것도 노화 현상이에요. 공막에 갈색점이 생겨요. 공막이라는 것은 요 흰자, 흰 부위 이게 공막이에요.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나 감염에 취약해요.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침전물이 생길 수도 있고 세부 식별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것이요. 특히 수정체의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황화 현상으로 무슨 색을 못 봐요? 파란색 부분에 어려움을 느껴요. 이게 무슨 현상? 황화 현상. 네, 이거 시험에 나와요. 8번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므로 노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망막과 신경계 안 되고 또 망막 황반변성, 망막 황반변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망막 질환이긴 하지만 그 노인성 질환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또 희귀난치 질환이고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안질환의 원인이 되는 눈부심의 증가. 눈부심 증가하나요? 잘 몰라요? 눈부신 분? 없어요. 네, 저도 눈부셔요. 불빛이나 햇볕 눈부신 분. 그래서 저는 수정체를 수술했어요. 수정체. 예전에 뭐 실비보험 받는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수정체. 그게 이제 노화 때문에 수정체가 백내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백내장 하면은 보험되는 백내장 수술이 있고 보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초점 수정체로 수술을 했어. 근데 저는 퇴직하고 수술을 해서 왜냐면 제가 이제 퇴직하면은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눈을 이제 안경을 다초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체 수술을 해서 안경 안 써도 이제 잘 보여요. 대신에 눈부신 거는 수술해도 안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좀 보시고 이 수술을 하니까 밤에 불빛을 봤을 때 불빛이 번져. 네. 수술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안경 안 쓰니까 편하긴 해. 그렇죠? 근데 눈부신 건 있어.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질환이 있다는 거고요. 노인성. 청각 보겠습니다. 청각. 또 이게 다 읽을게.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커지고 그래서 귀가 커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남자분들 보면. 근데 저는 귀가 안 커지는 것 같아. 귀 커지나요 여자분들? 여자분들 귀 커지는 건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커지더라고요 귀가. 그 연골이 여기 책에 나와 있어. 계속 형성되고 피부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진다. A도의 가렵줄과 건조증이 증가한대요. 귓바퀴의 끝은 거칠고 털로 덮여 있으며 이 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대. 귓구멍이 좁아진대. 예,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좁아진다. 귀지가 더욱 건조해져서 건조한 귀지로 A도가 폐쇄될 수도 있어. 어떤 분이 귀가 안 들려서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청각 저하가 왔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갔더니 귀지가 꽉 차 있었대. 귀지를 빼니까 너무 잘 들렸대요. 그런 분 있어요. 고막이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아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원래는 여기 고막이 힘을 막으로 되어 있는데 두꺼워질 때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뭐든지 이제 경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게 후두개에 목구멍에 후두가 있어요. 그 후두개가 팔랑팔랑하면서 음식이 들어올 때는 닫히고 음식이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럴 때는 열리고 해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오는데도 팔랑팔랑해서 얼른 닫혀져야 되는데 닫자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화가 와서 그런 거야.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노화가 되면서 시력이 약해지고 남자는 청력이 약해져요. 소리의 감수성, 말을 이해,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되고, 그죠? 남성이 흔하고 시력은 여자가 흔합니다. 귀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있기도 하여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하면 넓은 홀에서나 전화 걸 때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더 듣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청각 보청기 하신 분들은 소울톤보다 더 이런 톤으로 하는 걸가 더 잘 들려요. 고음으로 하는 소리가 윙 울려서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르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어르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그만 소리로 해도 낮은 음을 하면 잘 들어요. 고음으로 하면 못 들어요. 미각 보겠습니다. 우리 미각 단짠 시술 아까 했어요. 네, 단짠 시술. 미래의 개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미래 감소해요. 그래서 맛을 잘 못 느껴요. 단짠 시술 아까 했고 4번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의 저하로 조미료 맛은 더욱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더욱 좋아하게 돼. 간이 세야지 맛을 느껴요. 후각은 좀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요거는 후각만 따로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촉각 보겠습니다. 여기는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숟갈도 무거운 거 여기서 어르신 가서 못 듣는 어르신 이렇게 살짝 하면 몰라. 그래서 꽉 어르신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깜짝 놀라지 않게 또 살금살금 하면 안 되고 접촉감을 느낄 수 있어. 강도가 높아야.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돼요. 통증 호소는 증가해. 그러니까 어르신은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면 전체 다 아파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배가 아파요, 뭐 여기가 아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파요 그랬잖아. 근데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GD하기가 감별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해요. 주요 질환 보겠습니다. 녹내장은 녹내장과 백내장 차이 알아두세요.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거야. 안압 손상돼서 시신경 손상.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고 눈의 모양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안압은 15에서 20mm다. 안압의 상승으로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이거는 뭐예요? 녹내장. 백내장은 비교해 봅시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통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일반 로컬에서 보면은 백내장은 없어요. 그랬었거든요. 백내장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과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백내장이 약간 있대요. 그래서 진단명은 백내장으로 해줘야지 내가 들은 실비보험은 못하지만 내가 들은 보험에서 수술 특약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한쪽씩 해요. 한쪽 하루하고 내일 한쪽 하고 해서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이게 그리고 그 뭐지? 제일 보험금 조금 나오는 게 뭐죠? 조금 나오는 거, 그다음 나오는 거, 고도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중간 정도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당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실비 나오잖아요. 실비보험 말고 실비는 안 돼요. 이 수정체 수술은. 아, 그 전에 했었어요. 그 전에 한 거 실비 할 때 했어요. 저는 실비 안 할 때 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들은 생명보험 있잖아요. 보험에서 거기서 한 개당 나와요. 수술 특약 들은 거, 한 개당 나오더라고요. 몰랐는데 거기 간호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부생명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있고 우체국에도 있었어. 그래서 우체국에서 양쪽에서 이제 400만 원 받았잖아.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안보험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수술 특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건 60만 원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해서 500만 원 들어갔는데 500만 원 받았어. 실비보험 없어도. 저는 실비보험이 있었는데 딴 나라다가 실비보험 있었는데 실비보험이 예전에 한 2만 원 할 때 들었거든요. 옛날 처음 나올 때. 근데 급작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보험료가. 근데 시에서도 그 직장인 그 종합건강보험 그런 게 단체 보험이 있었거든요. 양쪽에서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아서 암 환자 5%만 내요. 본인보다. 희귀난치 질환 10%만 본인 부담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뇌졸중도 저거예요. 희귀난치 질환이에요. 10%만 돼요. 우리 어머니 뇌출혈돼서 쓰러졌었는데 10%만 본인 부담했어요. 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고. 그 돈으로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간병비 하세요. 보험료 들어가는 돈으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은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내장은 이제 비교해서 봤고요. 자, 여기서 녹내장 마저 보면 관련 요인은 뭐 노화와 유전적인 소인 스트레스 원인 불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생기고 증상은 좁은 시야. 좁은 시야가 뭐냐면 시야가 요만큼만 보여.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만큼만 보여. 좁은 시야. 어두운 적응 장애. 어두운 데서 막 못 걷는 사람들 있죠. 밤길을 못 걷는 분. 색깔 변화 인식 어려워. 아까 그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황하연색, 남보파, 보라, 남보파. 색깔 인식이 어렵고 뿌옇고 혼탁된 각막, 안구 통증 심하면 실명되고 두통, 부역증. 이게 안압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면 안압도 올라가요. 그래서 안과 수술하고 오면 스트레처 카로 오거든요. 누워서 오는 차로 와. 수술 끝나면.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살살 끌고 올 때도 끌고 와서 양쪽에서 자 일어나서 침대로 옮기세요. 이거 아니에요. 들어서 이렇게 옮겨요. 양쪽에서 안압 올라가지 말라고. 예. 녹내장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얘기했어요. 네. 치료는 여기서는 치료는 이렇게 중요한 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백내장과 녹내장 차이. 수정체가 혼탁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이거 수술하고 나면 저는 백내장 이런 데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컬에서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백내장이 있긴 있대요. 근데 수술을 하고 보니까 저는 우리 화장실 벽이 약간 아이보리색 이런 색인 줄 알았어요. 수술하고 보니까 이게 형광색 화이트 있죠. 그러니까 나도 뿌옇긴 했던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어떤 분은 너무 심하면 이 겉에 뿌옇게 돼요. 강아지들 눈 하얀 거 있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수술해요 하거든요. 보험도 돼요 그거는. 네. 관련 요인 노화, 지나친 눈주위 부상. 요건 아닌 것 같고 다 노화와 또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눈질환 많이 와요. 당뇨병성 망막병증,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옵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 이것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백내장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선글라스 껴야 되고요. 증상은 색구별 능력저하, 동공의 백색, 혼당,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고 낮과 밝은 불빛에서 눈이 부시는 거, 요 백내장이에요. 눈 부시는 거 백내장, 시력 감소. 네. 치료 예방 넘어가겠습니다. 난청하겠습니다. 난청은 여자와 남자 누구한테 있어요? 네, 남자가 많아요.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 내 이가 좁아진다 그랬어, 그죠? 점점 좁아진다 그랬어. 그래서 귓구멍이 좁아져요. 그래서 잘 못 듣는 것도 있고. 관련 요인은 뭐 동맥경화증, 대사 이상, 스트레스, 유전적인 소인,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서 난청도 있어요, 그죠? 봉사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막 이런 분들 난청 있어요. 그리고 스츠트프크와 같은 이런 발음을 못 들어요. 스츠트프크. 치료와 예방, 노인성 난청의 치료와 예방에는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기는 어렵고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끔 약물을 복용하고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에는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천히 뚜박뚜박 말합니다. 네, 우리 장교양 대상자가 귀가 안 들려. 남자분 어르신인데 귀가 못 들어. 근데 귀가 안 들리는데 뒤에서 어르신 뭐 이거 하세요? 듣겠어요? 그래서 앞에 와서 얼굴 보면서 그분이 말을 해도 들리지는 않지만 입모양으로 봐서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 천천히 또박또박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보겠습니다. 내분비계의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당뇨. 우리 여기서는 당뇨만 나왔을까요? 당뇨밖에 없네요. 네. 그다음에 당뇨병도 있고 갑상선 질환, 기능 저하증, 항진증 있죠? 내분비계 질환. 그리고 뭐 뇌하수체 전염이 뭐 어쩌게 뭐 혹이 생겼네 뭐 이러는 거. 네, 그것도 이제 내분비 뇌하수체에 뭐 혹이 생기면 뇌에 혹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유두에서 뭐 유즙이 나온다든가 이래요. 그래서 약을 장기적으로 먹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분비계 질환이에요. 내분비계 노화에 따른 특성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아까 부신 알려드렸죠. 콩팥 위에 있는 거.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대요. 뇌하수차, 부신 등은 크지 않지만 당대사,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포도당 대사성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느리고 저하되거나 분비가 느리고보다 분비가 저하되고 분비량이 불충분하고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하고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되고 근데 호르몬이 감소되기도 하고 항진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소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올라가면 너무 호르몬 많이 분비하면 항진증 그래요. 근데 항진증은 노인이 돼서 생기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아요. 근육질이 감소되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요 질병은 당뇨병, 우리 아까 많이 했는데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서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 당뇨병이에요. 요인은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많이 가족력으로 당뇨 많이 돼요. 그다음에 증상으로는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두통, 흐릿한 시력, 발기부전, 무기력, 진분밀물 저하, 상처 치유 지연. 상처가 이게 났는데 어디서 넘어져서 까졌는데 상처가 아무리 매일 드레싱을 해줘도 상처가 잘 안 나. 그러면 어르신 혹시 당뇨 있으세요? 물어보면 네, 당뇨 있어요. 상처가 힐링이 안 돼요. 당뇨가 있으면. 감각 이상 저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에 데인 거, 그 전기장판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가 감각 이상이 있어서 그 화상을 입었어요. 고혈당, 감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등의 경우 당뇨가 생길 수 있고, 저혈당, 식사량 감소, 활동량 증가. 이거는 뭐냐면 저혈당은 약을 먹었는데 식사량도 적어, 활동량도 많아. 그러면 더 저혈당에 빠지겠죠. 제가 이거 어제 보수교육에서 했던 거라서 오전에 했나 지금 헷갈려요. 안 했죠? 저혈당은 의사가 약 처방은 자꾸 해주는데 이 환자가 밥을 안 먹어. 밥만 먹으면 자꾸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래서 밥을 안 먹어. 근데 의사는 자꾸 이 혈당약을 주네.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자꾸 저혈당에 빠지잖아요. 그죠? 저혈당에 빠지니까 내가 자꾸 깔아주고 힘들어. 식은땀 나고. 이러니까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고 그 전에는 2, 3년 전까지 당뇨약을 잘 먹었는데 자꾸 내가 힘드니까 약만 먹으면 힘드니까 임의대로 안 먹었어.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괜찮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다 관리해요. 심평원에서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투약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약을 처방을 안 받아. 그러면 통보가 내려와요. 이것도. 건강보험자는 물론 내려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로 오거든요. 그러면 왜 안 먹는지 알아봤더니 밥을 못 먹는데 식사를 거의 못한대요. 그런데 당뇨약을 계속 먹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하고 상담해서 당뇨약을 끊던가 줄이던가 해야지. 내 맘대로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못 먹는데도 당뇨약을 계속 먹으면 저혈당에 빠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장기 입원 할머니가 있었어. 한 80대 되신 할머니가 체격도 좋으셔. 근데 입원하고 있다가 요양원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건물도 새로 지어갖고 좋아, 요양원이. 근데 새로 짓고 좋은데 초보야, 직원들이. 초보를 뽑았어. 좀 이렇게 경력 좀 있는 분들 뽑았으면 그 관리가 잘 됐을 텐데 식사를 할머니가 잘 못 드셨어. 요양원으로 옮기니까 뭐 변화가 됐고 환경도 변화되고 식사도 뭐 맛도 없고 자기 몸 상태도 안 좋으니까 식욕도 없고 그래서 안 드셨어. 근데 두 번째 식사가 또 다가왔는데 또 잘 못 드셔. 두 번째 식사까지 못 드시고 그러면 노인들은 뭐래도 먹여야 돼요. 야구르트를 주던 뭐 슈퍼백을 주던 뭐 요플레를 주던 뭐래도 먹여야 돼. 근데 잘 몰랐던 거야.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다시 또 요양병원에 가서 입원했어. 그래서 어르신들은 간단하게 못 먹었지만 우리는 뭐 한두 끼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배는 고프지만 어르신들은 바로 의식저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특히 음식을 잘 못 드신다면 뭐래도 드셔야 돼요. 먹여드려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치료와 예방에서는 식이요법 잘 하시고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식사량은 영양소 등을 고려해서 식단을 세우고 저콜레스테롤 식기를 주고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등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요법으로는 매일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운동하고 무리하지 않게 하고 무리하면 또 이게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무리해서 운동하면 약은 약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 시에 저혈당에 대비해야 돼요. 공복 시에 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복 시에는. 그리고 장시간 운동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에 운동량을 조절해야 되고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해야 돼요. 식후 30분 후에 운동해요. 밥 먹고 30분이나 1시간 지나서 운동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복시 혈당이 당뇨 수치를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126이에요. 혈당이. 그리고 공복시 혈당이 100 미만이어야 되고요. 99에서 보통 80에서 그 사이면 좋아요. 공복시 혈당 100 넘으면 전 단계 당뇨라고 해요. 126 넘었다? 그럼 126이 기준 당뇨병이에요.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하고 운동해야 돼요. 너무 높으니까 저혈당 샥도 있지만 고혈당 샥도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고 운동하고 식후에는 30분이나 1시간 후에 운동하고 약물요법으로 인슐린 생산이 부족해서 당대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경구용 혈당 하강제를 드시는데 이걸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인슐린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인슐린도 환자들이 안 맞는다 그래요. 근데 안 맞으면 인슐린 맞아야 되거든요. 약으로 조절 안 되면은 그래서 인슐린 맞아야 돼요. 이것도 요즘에는 여기다가 항상 과거에는 꼭 여기다가 부착해서 시린지에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부착해 놓으면 자기가 안 나도 되니까 그런 거 처방해도 되고, 그다음에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따라서 시행하고 약물 복용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운동만 해도 혈당 떨어진다 그랬어요.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제예요. 인슐린은 먹는 약은 없어요. 심리정신계 보겠습니다.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심리정신계. 근데 심리정신계가 파킨슨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가 꼭 나오거든요. 아니, 파킨슨이 아니라 치매하고 정신질환하고 우울하고 치매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 나와요. 노화에 따른 특성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리정신적 특성은 우울 경향이 증가돼요. 노인이 되면 좀 우울하고 내향성과 수동성도 증가돼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내향성 증가, 내향성 감소 뭐 이렇게 나와요. 조심성 감소, 경직성 증가 뭐 이런 거 나와요. 다 증가해요. 그죠? 네. 생애에 대한 해고 시간이 증가. 요것도 나와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해요. 노인 되면 내가 옛날에 쓰던 거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애착심 증가.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증가해요. 이거 내가 다 쓰고 돌아가셔도 되는데 이거 아들 물려줘야 된다고 또 아껴요. 내가 안 써. 의존성도 증가해요. 노인 되면. 자, 주요 질환은 우울증과 치매와 선망과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불면증도 있어요. 우울증 보면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우울증은 내가 항상 우울하고 누구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가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못해. 남이 와서 봐야지 이건 좀 우울증이 좀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병원에 좀 가보세요. 그래서 가보면 의사 상담해보면 우울증이 있어서 조금 약 좀 줄게, 기분 좀 좋아지게 약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우울증을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우울증이려니 하고 우울증 약만 계속적으로 투약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치매였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면 그때 우울증이 왔을 때 내가 이거 치매 약만 복용하게 했어도 내 아내를 치매 약만 복용하게 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병원을 거기서 우울증이라 그러니까 계속 우울증만 먹인 게 후회가 된다.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치매 검사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기 혼자 자각하기는 어려워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 요인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있어요. 일단 호르몬이 다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가 왜 생기는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물질이 쌓여서 치매가 생기는 거 배웠나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스스로 잘 왕래가 안 돼서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변화, 감소, 발견되지 않은 뇌경색 혹은 뇌혈관 질환. 과거에 잠깐 뇌경색이 왔다가 또 괜찮아졌어. 이런 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 부신피질, 갑상선, 뇌하스테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예. 나이는 들었는데 돈은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그러면 다 이게 이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의 죽음, 퇴직, 경제력 상실, 사회 경제적 변화, 질병, 수술 등 신체적 원인이 있고요. 유전의 요인도 있어요. 증상으로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아요.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면증이 있고 과도한 수면, 계속 잠만 자요.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가 있어. 계속 마르고 안 먹으니까 마르고, 불안, 초조, 무기력해지고,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인 사고,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혹은 시도합니다. 자살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좀 잘 보셔야겠고요. 노인의 우울증은 건망증,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간별하는 거 여기 뒤에 나와요. 자, 넘겨보세요. 우울증과 치매 비교하는 거 이거 꼭 나와요. 자, 우울증 어떻게 급격히 발병해요? 네. 치매는 우울증은 짧은 기간 알아요? 치매는 긴 기간.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치매는 정신과 병력은 없어요. 정신과 병력 없어요. 치매는.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요? 네, 호소.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나 치매 안 걸렸다고 하고 그래요. 치매가 있어서 약이 들어가면서도 나 치매 없다고 하고, 딸이 치매라고 하면 딸하고 싸워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이거 대표적인 거. 뭐든지 우울증은 다 귀찮아. 어디 저기 정신복지센터 가서 좀 프로그램 좀 하고 참여 좀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나가기 싫어요. 안 간다고. 집에 좀 방문 좀 할게요. 오지 마세요. 나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다 싫다 왜? 오지 말래. 누구 만나는 거 싫대. 치매는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해. 모르면서도 이거 뭐예요? 그거 저번에 아는 척해. 말은 안 나와. 뭔지 몰라. 어르신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네.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치매는.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가 편차가 심해요. 우울증은. 근데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요. 계속 인지기능이 있고, 한번 인지기능이 왔다 갔다 하죠. 한번 인지기능이 이건 지금 치매가 있는 것 같네. 점점 악화돼요. 다만 약을 먹으면 악화되는 것을 조금 예방해서 늦게 악화되게 하는 거예요. 인지기능 편차가 심한 것이 우울증. 우울증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돼요. 근데 치매는 단기 기억이 더 심하고 장기 기억은 다 기억해요. 옛날 거 다 기억하죠? 우울이 먼저 시작되고 우울증은, 치매는 요거 꼭 별표 해놓으세요. 별표. 치료와 예방은 우울증 치료예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우울이면 지체 없이 정신과 의뢰를 방문해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 죽을래, 죽겠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그리고 자살 시도도 해요. 근데 자살 시도를 해서 살았어. 나 자살 시도, 나 약 먹었어. 소주 한 병에 뭐 먹었어. 그래놓고 그 친척이나 누구한테, 가족한테 전화해요. 나 먹었어, 죽으려고. 그러면 그분이 막 달려오겠죠? 달려와서 응급실 모시고 가죠? 딱 씻어내고 집에 오면 이제 살았잖아? 근데 또 시도해요. 네. 수급자 중에서 이제 많아요. 그런데
투자증 외에는 특히 또 정신질환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자꾸 자살하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자살합니다. 그래서 자살 얘기를 자주 하고 죽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 살고 싶다 하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7번만 읽을게요.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이게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